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통일부는 지난 2일 경기도 안성 하나원에서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후원한 양한종 기부자의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기부감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기부자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통일부, 양한종 기부자, 사랑의 열매는 3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호 장관은 통일부는 기부자의 소중한 마음에 교육생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랑의 열매 등 사회 각계의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양한종 기부자는 저의 작은 기부가 새로운 꿈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부는 4월 2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전국 17개 주요 도시에서 탈북민과 청년 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찾아가는 북스토리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난 2일 서울을 시작으로 개최된 행사에는 대학생과 지역 주민이 참여해 남과 북의 청년들이 바라보는 경제적 자유의 의미 등을 주제로 소통했습니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전국 각지의 청년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2030 청년 세대의 통일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한에 의해 강제 억류되었다가 2년여 만에 극적으로 석방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에서의 시간은 어땠을까요? 어제 일처럼 생생한 케네스 배 선교사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한 선교사가 방북 중에 이제 북한에 억류가 됐고요. 2년이나 걸려서 석방이 됐는데요. 그의 기억 속에 있는 북한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통일담담은 케네스 배 선교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통일부 유니콘 기자단 임선아 씨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통일담담에서 역시 그 방북했다가 억류되셨던 임현수 목사님을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좀 앞선 일이고 더 긴 시간 동안 이제 붙잡혀 계셨는데 방북 중에 억류가 되셨잖아요. 제가 2010년부터 처음으로 북한을 방북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관광으로 약 300여 명의 관광객들을 모집을 해서 한 18번에 거쳐서 제가 직접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관광 여행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제가 실수로 컴퓨터 외장 하드라는 거를 반입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네. 예, 제가 이제 억류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원래는 관광 사업 같은 걸 하셨던 건가요? 그때도 선교사 신분이셨나요? 물론 선교사 신분이긴 했습니다만은 네. 저희가 이제 합법적으로 북한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여행으로 해서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거를 알게 돼가지고 억류되기 전까지는 행복한 기억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활동하셨어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뭐 장마당 같은 데 가서 물건도 사보고 뭐 가서 이렇게 음식도 먹어보고 예 그리고 또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방문도 해보고 영어도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문화와 자연과 사람들을 먼저 체험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일들을 주로 하였죠.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평화롭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붙잡히신 건가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컴퓨터 외장 하드라는 거를 실수로 반입을 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 서방 언론에서 제작한 북한 취재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오면서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모습이라든지 무슨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음식을 뭐 주워 먹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었고요. 이런 불손한 것은 무슨 목적으로 갖고 왔느냐 해서 붙잡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거 외로도 제가 이제 찍었던 뭐 사진들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선교 활동을 위해서 한 일이라는 것을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알게 되고 15년 노동 교화형을 받게 됩니다. 예, 국가전복 음모죄라는 이유로. 네. 자, 그런데요, 이분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셨어요. 미국인을 억류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야,
2년하고도 5일 계셨어요. 미국인들 중에서 가장 오래 계셨다고. 네, 그 당시까지는 제가 이제 최장기 억류자가 되었고요. 15년 오던 교화형에 이제 비해서는 네. 뭐 짧게 있다 갔다고 그들이 얘기하지만 15년 살 걸 2년 오래? 네. 6.25 전쟁 이후에 네. 최장기 억류 미국인으로 기록이 되었죠. 그때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갑자기 복잡해졌잖아요. 네.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뭐 가슴이 철렁했고 뭐 공포감도 많았고요. 선교사로 들어갔다는 거와 또 그 사람들을 데려간 이유가 이제 선교 목적이라는 취조를 한 달 동안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조서를 쓰라고 하는데 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해서 한 300페이지 정도 조서를 쓴 것 같고요. 뭐 잠도 거의 안 재우고 무릎을 끓여놓고 뭐 한 몇 시간을 있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내려고 했고 나중에는 이제 불러준 대로 쓰면 집에 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불러준 대로 네, 그래서 그냥 쓰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제가 조서를 작성하는 거를 했고 또 이제 시장을 찍고 이제 평양으로 가서 집으로 가는 걸로 알았는데 평양에 가니까 검찰에 기소가 되고 국가전복 음모죄로 국가전복 음모죄? 네, 너무 그래서 무서운데요. 장성택을 처형했다는 거랑 똑같은 제목이고요. 사형 내지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데서 이곳에서 뭐 아마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때가 장성택이 죽은 다음입니까? 방송에서 장성택이 끌려 나가는 모습이 이런 게 다 방영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형법 60조 국가전복 음모죄라는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처형되는 걸 보면서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되게 담담하게 얘기하시지만 잠을 안 재운다든지 뭐 무릎을 꿇린다든지 이게 거의 고문 같은 거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막 버티려고 하다가 굴복이 되나요? 그런 순간이 되면? 자기들은 미국의 핵무기는 무섭지 않다. 근데? 미국이 먼저 핵을 쏠 일은 없다는 거죠. 자기들이 쏘지 않는 한. 하지만 저 같은 이렇게 선교사 나부랑이가 예. 들어와서 사상을 변질시키면 그러면은 수령님의 믿음이 깨지고 주체 사상이 타파돼서 결국은 이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보기로 처단해야 된다는 이제 정신 사상이라고 하는 체계를 저희가 이 선교라는 목적으로 반대하려고 했다는 것이 그들의 이제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죠. 야, 핵무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정신이 오염되는 것이 더 무섭다는 그렇죠. 말이 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이러스라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바이러스세요? 예, 기독교 바이러스를 통해서 예. 이 세상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했다. 선아 씨가 지금 얘기 들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MZ세대 입장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들 아닐까 싶은데 저도 상상하기 어려워요. 세대를 떠나서. 네. 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통일 담담에 출연하게 되면서 언론 기사를 통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찾아보고 정말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었고 또 억류라는 게 뭔가 넘어갈 수 있는 일에도 괜히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의 심정이 어땠을지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가족분들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구해준다는 믿음이 있었을 텐데. 그런 믿음은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바로는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인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 전원 다 구출됐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보통 뭐 한두 달, 뭐 서너 달 안에 해결됐던 일들이었는데 저처럼 이렇게 재판까지 간 적도 거의 드물고 그리고 재판 후에 이제 노동 교화형이라고 해서 이제 그 교화소에 보내진 경우는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마 내가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스웨덴 대사님을 인터뷰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이제 케네스 베 선교사님을 구출한 얘기를 네. 정말 자부심 있게 또 감동적이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의문인 게 미국에 있는데 왜 스웨덴 대사관이 나섰을까 싶거든요. 미국은 예. 이제 외교적인 관계가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나 뭐 캐나다인들이 같은 경우에도 스웨덴 대사관에서 이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뭐 저는 좀 붙잡힐 때까지는 그걸 이제 몰랐는데 네. 첫 해 크리스마스 되기 바로 하루 이틀 전에
스웨덴 대사관에서 대사님하고 한두 명이 이제 같이 나오셔서 저를 만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때서 이제 알게 되었고요. 제 가족들이 썼던 편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해 주시고 또 지금 미국 정부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해서 그것이 굉장히 큰 위로와 위안이 되었죠. 네. 북한의 노동교화소로 끌려간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노동교화소 이름도 무섭습니다. 뭐 어떤 노동을 하는 곳입니까? 노동을 해서 교화시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교화소가 아마 노동을 하는 교화소인 걸 알고 있고요. 제가 갔던 교화소는 이제 외국인 특별교화소라고 해서 약 40~50명 정도의 이렇게 간수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그 외국인 죄수는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한 명을 40~50명이 관리해요? 네네. 그렇게 해서 가서 오전 6시에 기상해서 한 8시부터 나가서 저녁 6시까지 주 6일을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노랑을 판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잡일이라고 중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곡괭이질, 삽질 살살 이렇게 하는 그런 노동 강도는 아니고 아니에요? 예, 아무래도 처음으로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저녁 때 돌아오게 되면은 꼼짝을 할 수가 없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뭐 이런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저녁 8시 정도쯤 되면은 불이 전기가 이제 안 좋으니까.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깜깜한데 재우는 것이 아니라 의자에 딱 앉혀놓고 저녁 10시까지 잠을 안 재우고 왜요? 그게 거기 이제 규칙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10시가 돼야 침대에 누울 수가 있고요. 그 대신 이제 또 불을 또 환하게 켜놔서 뭔가 벌레는 다 들어오고, 예. 그러면서 이제 벌레에 뜯기고 아픔과 고통 속에 사실은 이제 보내게 되는 나날을 겪게 되었죠. 네. 이면수 목사님도 40~50명이 하나를 관리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네. 진짜 겨울에는 손발톱이 빠지기도 하고 진짜 손이 꽁꽁 얼 정도로 아주 극심한 노동에 시달렸다고 얘기했는데 거의 같은 그렇습니다. 수준의- 제가 먼저 갔기 때문에 저 겨울철에는 영하 한 17도, 18도에서 나가서 노동을 해야 되고 얼은 땅을 곡괭이질 삽질을 뭐 하고 뭐 이런 일들도 했고 예. 여름에는 또 한 36, 7도까지 올라가는데 아무리 뭐 저기 물을 주전자로 한 몇 주전자를 마셔도 예. 화장실 한 번도 안 갑니다. 다 땀으로 나와서 예, 한 3개월 정도 노동을 하니까 27kg가 빠지더라고요. 영양실조로 제가 이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럼 그 노동을 할 때도 혼자서 합니까? 그 네. 아예 없습니까? 다른 저 죄수들? 혼자 하고요. 나가서 일을 하면 총을 찬 사람들이 3명이 나와서 한 3m 정도, 3m 이렇게 3m에 3명이 이제 이 삼각형을 그리고 제가 그 안에서 노동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분들이 그렇게 하다가 너무 날씨가 더워지고 하니까 이분들도 힘들어서 이제 3명 나오다가 2명 나오고 이제 그 대신 이제 카메라로 뭐 보고 있고 제가 도망갈 사람도 아닌 것 같으니까 좀 시간이 6개월, 1년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뭐 40~50명이 한 명을 관리하고 이런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렇죠? 북한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한 단면입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북한 인권과 실상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통일 담담. 국내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들 중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눈높이에서 맞춘 금융 교육이 진행되었는데요. 현장을 함께 보시죠. 자신만의 사업에 도전하는 탈북민 창업가들.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경기 김포의 한 공장. 2009년 두만강을 건너 탈북한 김철민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폐목재를 재활용해 나무 팔레트를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김철민 대표는 창업할 때 금융을 비롯한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모아놓은 자금이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원자재를 조달한다거나 또 납품을 한다거나 모든 거에서 이제 비용과 계속 직결되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자금이 항상 이제 어려움으로 다가왔었죠. 사업을 운영한 지 3년. 창업자를 위한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일단은 사업
하고 시작하고 나서 한 1, 2년 지나고 나서부터 그 정책자금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알고 있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실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좀 잘 몰랐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알고 싶어서 이제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았고. 탈북민 창업가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요. 2024년에는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 중 19.8%가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남북 하나재단은 이런 탈북민 창업 추세를 의미 있게 보고 있는데요. 탈북민들이 자신의 경력이라든지 전문성을 활용을 해서 그런 틈새의 기회를 잡아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성공한 탈북민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도 하나의 정착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따라서 탈북민의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를 이번에 만들게 됐습니다. 지난 3월 남북 하나재단의 주최로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을 받아 탈북민 창업자 금융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신용이라는 것은 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하고요.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뭐냐면 상환하겠다고 하는 의지, 이 두 가지예요. 금융과 신용 관련 전문가가 직접 탈북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강의를 펼쳤는데요. 그만큼 아까 제가 자영업자 일단 모든 경제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우리나라의 경제라든지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 금융 경제의 기본적인 자금 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또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고 또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교육을 듣기 위해 충남 당진에서 온 탈북민 서한나 씨. 요양원과 농장을 창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소상공인들이나 아닌 3만 명의 탈북민들에게 오늘 같은 이 교육은 아주 중요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좀 정상적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탈북민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